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날개를 꺾는 부모마 자식. 그 집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승리한 사람처럼 호텔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걸음은 느긋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알아서 길을 비켜줬고 비서들은 한 박자 뒤에서 일정과 전화를 정리하느라 숨이 찼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흐름이 익숙했습니다. 자신이 쥔 권력과 돈이 만들어내는 공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기가 단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비 라운지 창가 쪽 자리. 누가 봐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한눈에 알아본 얼굴이었습니다. 이수빈. 아들 박성재가 내 인생이다라고까지 말했던 여자, 그리고 박진석 부부가 온 힘을 다해 떼어놓았던 여자였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하필 내 앞에서 같은 유치한 감정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재는 지금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는데 저 애는 이미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이잖아. 그런데 다음 장면이 박진석의 속을 더 뒤집었습니다. 수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수빈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며 짧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갑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수빈도 그 남자에게 손을 뻗어 넥타이를 정리해줬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분위기였고 아무런 거리감이 없었죠. 박진석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성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박진석의 진짜 본능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남자의 손과 표정, 자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 있거든요. 남자는 훤칠했고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눈은 회사에서만 살아남은 사람 눈인데 박진석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묘한 익숙함까지 느꼈습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 남자는 그냥 수빈 옆 남자가 아닙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을 낮게 불렀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저기 수빈이 옆에 있는 남자. 지금 바로 알아봐. 김 실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로비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빈은 웃고 있었는데요. 예전처럼 밝고 애교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누굴 의지하는 웃음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살아라는 웃음이었죠. 박진석은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히 10분쯤 지나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보고가 늦는 편이 아닌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랐거나 당황했거나 아니면 둘 다였죠.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말해. 이 사람 이지혁입니다. 박진석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이지혁. 박성재의 절친이자 실력으로 인정받는 33살 남자. 능력 있고 잘생기고 게다가 비혼주의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어딘가 쉽게 잡히지 않는 사람. 박진석이 마음속으로는 탐났지만 동시에 불편해했던 인재였습니다. 김 실장이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수빈 씨 친오빠라고 합니다. 업계 쪽 정보로는 확실하다고요. 박진석의 머릿속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수빈이네 집안은 엉망이에요. 부모는 빚쟁이고 오빠는 깡패 건달이라던데요. 그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박진석은 기억합니다.
고성이는 늘 확인했다는 식으로 말했고 박진석은 그런 말에 익숙했습니다. 내가 놓칠 정보는 아내가 잡는다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지혁은 깡패는커녕 그냥 봐도 사람을 단단히 키운 집안 느낌이었습니다. 말투, 옷차림, 자세, 눈빛까지 뭔가 허술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헛웃음이요. 고성이가 거짓말을 했네. 거짓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박진석은 호텔에서 곧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회사로 갈 생각도 지웠습니다. 김 기사. 예, 회장님. 집으로. 차 안에서 박진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화려한 강남 풍경이 흘러가는데 박진석의 머릿속은 점점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고성이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단순히 수빈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꾸며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빚쟁이 깡패 같은 단어는 사람을 짓밟는데 최적화된 단어였고 고성이는 그걸 너무 잘 선택했죠.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꽉 물었습니다. 내가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내 앞에서 저런 거짓말을 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고성이가 우아한 척 차를 마시며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듯이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이 시간에 들어올 줄 몰랐는지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곧바로 웃음을 걸었습니다. 여보, 벌써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박진석은 인사도 없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이, 나랑 얘기 좀 하자. 고성이는 그 낮은 목소리의 무게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더 웃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우아한 척해야 한다는 사람처럼요. 무슨 일인데요? 표정이. 박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빈이 집안. 너가 뭐랬지? 고성이의 손끝이 차잔 손잡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유 있는 척 말을 이었습니다. 아, 수빈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오빠가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오늘 내가 그 오빠를 봤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너무 짧아서 모르는 사람은 놓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박진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런 흔들림으로 사람을 곤란했으니까요. 이지혁, 내 아들 친구, 그리고 수빈이 친오빠. 고성이는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명을 꺼냈습니다. 그게 흥신소 쪽에서 잘못 전달했나 봐요. 저도 보고만 받은 거라.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흥신소가 잘못 전달했으면 넌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어? 사람이 보고만 받았다는 얼굴이 아니었잖아. 고성이는 웃음을 지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표정이 싫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고성이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관심이 이미 다른 데로 가 있었거든요. 성재를 살릴 방법이 보인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푸석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평생 싫어했던 눈빛입니다. 나는 이미 망했다는 눈빛. 박진석은 의자에 앉으라 손짓했고 박성재는 툭 떨어지듯 앉았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성재야, 수빈이 다시 만나. 박성재는 순간 멍해졌다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와서요? 내가 오해했다.
수빈이 집안 괜찮더라. 박성재는 웃음이 더 나왔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집안이 별로라서 반대하신 거였고 지금은 괜찮아서 허락하시는 거네요? 박진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본심이 들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 지금 꼴이 말이 되냐? 수빈이가 너 잡아줄 애다. 결혼까지 가.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음이 생각이 아니라 견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못합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뭐가 못해? 내가 그 애 없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박성재는 그때 참았던 걸 터뜨렸습니다. 거실을 흔들 정도로요. 아버지, 이 집에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요. 수빈이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박성재의 손끝이 고성이를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들이켜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장면에서 갑자기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새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흔합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눈빛에는 싫다가 아니라 두렵다가 있었고 동시에 죽이고 싶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눈빛에서 반항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 감정은 절망이었고 혐오였고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박진석의 눈치를 받고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재가 요즘 힘들어서 저런 말한 거예요. 저도 상처예요. 그 말이 박진석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상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사람이 제일 싫었거든요. 고성이는 상처받은 게 아니라 들킬까봐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술 대신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명령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무서운 건 자기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밤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오다 집 근처 골목에서 고성이를 봤습니다. 고성이는 늘 우아한 척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양이라는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쇳소리였고 표정은 잔인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우산도 제대로 못 든 채 비에 젖어 서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 30살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밝고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이 지역의 대학 후배. 예전에 이 지역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그 후로도 일상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 지은호가 그날만큼은 버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는 있지만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사람을 찌르는 낮음이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때문에 무너지게 둘 것 같아?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만하세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도 된다고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잘못? 너는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그때 박성재가 차에서 내려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성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지은호도 놀라 박성재를 쳐다봤고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자기 뒤로 숨기며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지은호 씨,
여기 왜 어머니가 왜 이 사람을? 박성재는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표정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무언가를 숨기라고 혹은 사라지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박진석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성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섬뜩하게 웃으며 박성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말해, 말해봐. 내가 말하는 순간 내 아버지 심장 멎는 꼴 보게 될 거야. 박성재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사랑으로 묶인 사람이 아니라 공포로 사람을 묶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공포의 끈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심장지병이 있다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질처럼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입 열면 박진석은 못 버텨. 그럼 내가 죽인 거야. 박성재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이수빈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수빈을 집에 데려오는 순간 고성희와 마주칠 게 뻔했고 고성희의 손이 수빈에게 닿을 게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지킨다는 말을 하려다 끝내 못했습니다. 대신 차가운 이별을 골랐습니다. 그날의 이별은 수빈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수빈은 이유를 물었고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애교 많고 밝던 사람이 한순간에 단단해지는 표정, 그 표정을 박성재는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를 사랑한 거 맞아? 수빈아, 대답해.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는 못해.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협박하고 있다는 말은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빈이 그 집을 알게 되는 순간 수빈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낸 뒤에 술로 자신을 벌줬습니다. 이수빈은 정말 박성재를 잊었을까요? 수빈은 24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밝고 애교 많고 계산이 빠른 성격은 단순히 철없는 성격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남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자신을 키우고 있었고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 같은 말을 농담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주도하려는 사람입니다. 수빈은 이지혁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괜찮아. 그냥 이유 없이 버린 사람 다시 믿는 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잖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지혁은 능력 있고 잘생겼고 비혼주의라고 말하며 자신을 단단히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수빈의 말은 통제의 틈을 건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지혁에게는 위험했습니다. 믿는 순간 약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지혁에게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지은호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지은호는 이지혁을 원망하는 대신 자기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그 모습이 이지혁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준 사람보다 더 오래 남거든요. 이지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혼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며칠 전 이지혁은 우연히 지은호가 비에 젖어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고성희에게 다가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성희는 순간 이지혁을 알아봤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잘 외웁니다. 특히 자기에게 위협이 될 사람은요. 아, 이지혁 씨. 이런 데서 다 보네요. 이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선 넘으신 거예요.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남편 박진석 앞에서는 우아한 척하지만 위협 앞에서는 본색이 튀어나옵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이 남자가 뭘 봤지? 어디까지 알지? 그날 이후 고성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더 위험한 방식으로요. 박진석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성희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박진석은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재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고성희가 쓰는 법인카드, 개인 계좌, 관리 계좌, 그리고 고성희의 명의가 아니어도 고성희가 접근했을 법한 계좌까지 전부요. 현금 인출 내역부터 봐. 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틀 뒤 재무팀장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최근 한 달 사이에 현금으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10억입니다. 박진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억이 큰 돈이 아닌 사람도 10억을 현금으로 빼는 건 큰 문제입니다. 현금은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고성희가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한다는 건 들키면 끝장이라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한 번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다. 박진석은 그 다음 날 밤 집에 들어와도 고성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피하는 건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확인 중이라는 신호였거든요. 고성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면 고성희 자신도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사람을 의심할 때 괜찮은 척하면서 뒤로 조사하는 방식. 고성희는 거실에서 혼자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성재가 입을 열었나? 지은호가 뭐라도 했나? 이지혁이 뭘 알아낸 건가? 그 불안이 커질수록 고성희는 더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고성희에게 남은 선택지는 입막음뿐이었죠. 문제는 지은호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은호 곁에는 정순이가 있었고 지은호에게는 오빠들이 있다는 거짓말을 고성희가 스스로 만들어놨고 무엇보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답답한 마음에 딸 박영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나는 25살 대학원생이자 화가입니다. 우아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마 고성희의 과보 속에서 숨이 막히는 삶을 살아왔죠. 영나야, 엄마 좀 봐. 왜 또 그래요? 아빠가 요즘 엄마한테 너무 차가워. 내가 가서 분위기 좀 풀어. 박영란은 책을 덮으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나도 지겨워 죽겠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가 지겨워?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 호강시키려고, 너 기죽지 않게 하려고. 박영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겠죠. 그런데 박영란은 요즘 엄마의 균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엄마가 뭘 했는지 나도 다 알아요. 고성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영란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오빠랑 수빈 언니 헤어지게 만든 것도 엄마잖아요. 깡패라고 거짓말한 것도 엄마고. 고성이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거든요. 박영란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나가줘요. 고성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고성이는 처음으로 고립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차갑고 박성재는 반항하고 박영란은 등을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질 순 없어. 박진석은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원 원장 김 원장. 박진석과 오래된 인연이고 박진석이 이 병원에 기부한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난처해했습니다. 진석 씨, 아무리 그래도 환자 기록은. 박진석은 그날 사업가의 목소리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목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 몰라서는 안 된다. 결국 김 원장은 모니터를 돌려줬고 박진석은 그 화면에서 믿기 어려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한우진. 고성이가 데리고 들어와 키운 아들. 박진석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들처럼 키운 아이. 고성이의 아들이니까 박진석도 아들로 만든 아이. 그 우진의 기록에 간 관련 중증 내용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진이가 유학 간 게 아니었어? 김 원장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급했어요. 간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인데 자신에게 숨겼다는 것도, 그 수술을 진행한 보호자 칸에 고성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 줄에 있었습니다. 기증자 지은호. 박진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왜 하필 지은호가? 박진석은 적합성 수치를 봤습니다. 99.9%.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가까운 혈연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워요. 쌍둥이라면 설명이 됩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털썩 기대었습니다. 쌍둥이. 그 말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고성이. 고성이가 과거에 버린 것이 있고 그게 지은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이는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그 버린 것을 다시 끌어다 쓴 겁니다. 박진석의 속에서 뭔가가 배신감 수준을 넘어서 혐오로 변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식을 버리고 버린 자식의 장기를 끌어다 쓰고 그걸 숨기기 위해 사람을 협박하고 그게 사람이냐는 질문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출력해. 한 장도 빠짐없이. 출력된 서류 뭉치를 받아들던 박진석의 손이 너무 세게 쥐어져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박진석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석은 고성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박성재도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았구나. 박성재는 직감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한우진이랑 지은호. 무슨 관계냐? 고성이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번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은호가 누군데?
박진석은 봉투를 거칠게 뜯었습니다. 서류가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고성희의 어깨 위로, 무릎 위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99.9%. 박진석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도 오해야? 우진이 20kg. 기증자 지은호. 조직 적합성 99.9%. 현금 10억 인출. 내가 지은호를 협박한 정황까지. 고성희는 바닥의 서류를 허겁지겁 긁어 모으려 했습니다. 손으로 가리면 진실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요. 박진석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널 받아들였던 이유가 뭔지 알아? 살려달라는 눈이었어. 그래서 내가 널 살렸어. 그런데 너는 내가 버린 사람을 또 죽이려고 했어? 고성희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둘 다 키울 수가 없어서. 박진석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분노가 뒤집힌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데려오고 딸은 버렸어?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딸을 찾아서 간을 내놓으라고 했어? 고성희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들켰다는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처음으로 고성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라뇨? 자식을 살리는 마음이 다른 자식을 갈아 넣는 겁니까? 고성희는 박성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박성재라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었죠. 그동안 박성재가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도 박진석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성재가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성재야, 너 알잖아 엄마가 우진이 살리려고. 박성재는 고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단호해서 고성희가 오히려 놀랄 정도였습니다. 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요. 아버지 쓰러질까봐. 그런데 이제는 더 못 참아요. 박성재는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은 굴복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뭐? 지은호 씨를 어머니가 협박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면 아버지 심장 멎는 꼴 볼 거라고 아버지 목숨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박진석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믿기지 않음이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자기 목숨을 협박 카드로 썼다는 사실이요. 고성희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내 앞에서 말했잖아. 아버지가 쓰러지는 꼴 보고 싶냐고. 거실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지나가고 남은 건 결정뿐인 눈. 박진석은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보안팀 올려. 변호사도. 고성희는 박진석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25년 정을 봐서라도. 박진석은 다리를 털었습니다.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떼어내듯이요. 정, 넌 나한테 25년 동안 사기쳤다. 넌 내 아내가 아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오자 고성희는 악을 썼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챙기게 해. 내 돈으로 산 건 하나도 못 가져가. 고성희는 끌려나가며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회장 사모님이라는 말,
자신이 이 집을 지켜왔다는 말,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거실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희게 빛났습니다. 그 종이들이 마치 이 집의 화려함을 구성하던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처럼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말없이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살렸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도 함께 찢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박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겁쟁이였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박진석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나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그 말 한마디가 박성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술로도 못 씻던 죄책감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폭풍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하늘이 계속 맑을까요? 고성이는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요. 하지만 고성이 같은 사람은 빈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잃은 게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독해지고 더 대담해지거든요. 그날 밤 고성이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고성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돈 필요하지? 상대는 지강호였습니다. 지은호의 남동생, 정순이의 아들. 욕심은 많지만 게으르고 불만이 많은 24살. 늘 누나와 비교당하며 자격지심이 쌓인 아이. 난 왜 누나처럼 못하냐는 말이 입에 붙은 아이. 지강호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내 누나 지은호. 지키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지강호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를 싫어하면서도 누나가 다치면 자기 인생이 더 망할 것 같다는 이상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내 누나가 요즘 위험하다는 거.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나 좀 만나. 지강호는 끊고 싶었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는 자기 안에서 어떤 줄이 잡아당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라는 줄, 불안이라는 줄, 그리고 누나에 대한 뒤틀린 감정이라는 줄. 고성이는 그 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박진석 집에서 벌어진 일을 아직 모릅니다. 이지혁이 아는 건 하나였습니다. 박진석이 찾아와 수빈이랑 성재를 다시 붙여달라고 했고 자신이 거절했다는 것. 이지혁은 그날 박진석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댁의 고성이 이사장님이 문제입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잠깐 흔들렸지만 당시엔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이후로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지은호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엄마 정순이가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라서 걱정될 행동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이었죠. 정순이는 손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혁 씨, 은호가 연락이 안 돼요. 이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아침부터요. 카페에도 안 나갔대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이지혁은 잠깐 숨을 들이켰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정순이를 위로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다잡는 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비혼주의라서 지은호를 밀어낸 게 아니라 지은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거리요. 이지혁은 무작정 달려나가려다 문득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와 얽혀 있었고 고성이는 지은호를 협박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고성이가 문제다라는 말을 듣고도 표정이 흔들렸던 이유가 이제야 설명될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너 어디야? 박성재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집 근처야. 아버지랑 큰일이 있었어.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가 사라졌어. 박성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박성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침묵이었거든요.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도 지금 믿기 힘든 얘기 해야 돼.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 박성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성이 그 사람, 아버지한테서 쫓겨났어. 이지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병원 기록을 봤어. 우진이 수술 기증자 지은호 적합성. 이지혁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단어들이 연결되는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수빈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은호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연결고리에 수빈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고성이는 어디 있어? 박성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니야.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부터 찾아야 해.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내가 이제 도망 안 칠게. 그 말은 박성재의 결심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동안 아버지를 살리려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결국 지은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찢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 집안의 그림자는 이지환에게도 닿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입니다. 30살. 체육학과 출신의 피지컬이 좋고 박영나의 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하지만 속엔 상처가 많습니다. 3년 만난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로 사람을 믿는 감각이 무뎌졌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나가 엄마 고성애 때문에 불안해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우아하게 행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손이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떨림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박영나가 말했을 때 이지환은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지환 씨 엄마가 쫓겨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지환은 운전대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요? 박영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잃으면 더 무서워져요. 그 사람이 뭘 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지환은 그 말이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왜냐면 고성이는 이전에도 사람을 쓰는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지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누군가를 조용히 조종하는 기운은 운동장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이지환은 그날 밤 우연히 저택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차를 봤습니다. 한 번 봤던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그 차가 대문 쪽을 오래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이지환은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기록부터 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긴장 속에서도 박진석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쫓아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는 언제나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고성희가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자료를 들고 있을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성희는 이사장 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직함 뒤에는 사람도, 돈도, 관계도 많습니다. 박진석은 그 관계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김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고성의 동선 추적해. 법적으로 문제없게. 김 실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자칫하면. 박진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자칫하면 끝나는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 끝이 아니야. 박진석은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서류, 계좌 내역, 그리고 고성희가 연락했을 법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종이들을 보며 처음으로 자기 삶 전체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게 뭐였지? 그때 박진석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비 오는 날, 고성희가 젖은 몸으로 아이를 안고 박진석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날. 박진석은 그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인 결정을 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와서 가장 잔인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인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정리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를 찾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 성북동. 박진석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이 정확히 지은호를 찍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박진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차 2대 준비해. 회장님 혼자 움직이시면. 혼자 안 움직여. 하지만 소문도 안 나게 해.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속인 사람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박진석이 성북동으로 향하는 그 시간, 다른 쪽에서도 누군가 성북동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지환이 조용히 따라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영나가 아침에 이지환에게 말했거든요. 엄마가 어젯밤에 누굴 만난 것 같아요. 나 불안해요. 이지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제 봤던 낯선 차가 떠올랐습니다. 이지환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성북동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 오래된 가로등, 지나가는 차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거리. 박진석의 차가 멈췄고 박진석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시. 정확히 10시 3분이 됐을 때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걸음걸이를 보고 알아챘습니다. 이수빈. 박진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수빈이야? 수빈은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예전처럼 애교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있었죠. 수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은호 언니 살리고 싶으시죠?
박진석은 목이 잠깐 막혔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아니 성재 오빠가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알아요. 박진석은 수빈이 가진 정보를 가늠했습니다. 수빈이 무엇을 알고 있길래 이 자리에 나왔는지, 누가 수빈을 움직였는지, 수빈이 스스로 움직였는지. 박진석은 질문보다 먼저 판을 읽었습니다. 수빈은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희 이사장님. 그 사람 지금 지강호를 잡고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강호? 지은호 언니 동생이요. 돈으로 흔들고 있어요. 박진석은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고성희가 지강호를 잡았다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지은호를 끌어내겠죠. 지은호가 약점이라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수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집안이 싫었어요. 근데 더 싫은 건 누군가가 누군가를 버리는 거예요. 박진석은 수빈을 다시 봤습니다. 24살의 어린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수빈이 지금은 너무 어른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얼굴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다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재가 수빈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이었죠. 수빈도 박성재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 못한 감정이 쏟아지려 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자리였거든요. 이지혁이 박진석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진석은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지혁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 누군가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비혼주의라고 말하며 감정을 통제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통제가 아니라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이 찍어뒀던 그 낯선 차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 차. 이지환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낮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 언니가 저 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영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지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에게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나 좀 도와줘요. 이지환은 순간 굳었습니다. 박영나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에게 평생 길들여진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정말 끝까지 몰렸다는 뜻입니다. 박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녹음돼 있어요. 지은호 언니 어디 있는지도 들었어요. 박진석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강호, 내가 말 잘 들으면 누나 살려줄게. 근데 내가 배신하면 너희 엄마 식당도 끝이야.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쇳소리, 그 협박. 박성재가 골목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다? 박영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밤에 거기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만 가면 끝난다고.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박영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결국 말했습니다. 병원 뒤 창고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병원, 창고, 그 단어 조합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쫓겨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지금 정말로 위험합니다. 박성재가 수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수빈도 박성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지은호 언니부터 구해요. 나중에 다 따질게요. 박성재의 목이 잠겼습니다. 수빈아 미안. 수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단 말 지금 하지 마요. 그 말이 박성재를 더 찢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